자, 부하에게 옹립된 송해 태조 조강윤은 무열 쿠데타를 통해 성조를 건립했다. 그는 5대 국가의 흥망을 체험한 그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한 한편 호주의 세종에 시작된 통을 완성했다. 자, 그는 가장 먼저 당 말의 절도사 할고 이래에 황제의 손에서 떠난 범권과 재정권, 민정권에 대한 해소에 나섰는데 특히 병권의 해소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군인 근군의 통수권을 황제에게 임명을 하고 집중하고 이후 군대와 각 지방의 실력자를 모두 무관이 아닌 문관으로 임명되었고 이에 따라서 중앙의 황제의 지위가 점차 공고해졌다. 이걸 이제 문치주의라고 하죠. 문치주의. 그래서 5대나 당말 때 보면 이제 군대 절도사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극상이 자주 일어나고 자기도 언젠가 또 하극상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절도사 세력들을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송원 최대한 과제였던 중국의 통일을 나서서 978년 5월에 항복을 받고요. 그래서 979년 마지막 나와도 북한을 멸망시키고 했다. 그래서 태조와 그를 뒤이은 태종 때에 들어와서 송조의 제도 확립기로서 당대와 다른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귀족계층의 소멸, 사대부 관료의 진출, 모병제의 중심한 직업군인제 정착, 그 다음에 중앙 문신관료 시스템, 전시제도의 시행 등은 황제에 관료된 인사권 강화, 강남지발 개발 등 사업의 발달 등 재정국가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의 이제 내용을 보면 중앙집권을 보면 중앙관청하고 지방관청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뭐냐면 권력을 한 사람한테 안 줘요. 권력을 어떻게 될까요? 다 분산을 시켜. 그래서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보다는 문관을 우대해요. 심지어는 군사령관이라든지 출정군이라든지 군대에 관련된 업무들은 다 문관한테 맡겨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송나라의 이제 이런 정치 체도가 송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명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명나라의 복고의 대상 있죠. 복고주의를 내세웠잖아요. 주원쟁이. 그 복고의 대상은 어디냐면 송이야, 송. 그 상당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된 뭐 삼국피지엔이 뭐 그 다음에 그 군대 파견할 때는 그 문관을 파견하는 그런 것들은 다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행정제도를 보면 일단 중앙관제에서 삼성육부제였죠. 당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송나라에서는 행정의 재상이라는 존재는 사라졌고 5명에서 6명 재상부를 구성해서 재상의 임무를 담당했고요. 격을 좀 낮췄어요. 이건 이제 동계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최종 결제 형태에서 최종 결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은 3사가 담당했죠. 네. 그 다음에 또 군사체미는 추민원인데 추민원에서 제일 높은 게 추민사예요. 추민사.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당을 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재정 그리고 군사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군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군정인데 군정에서 추민원인데 추민원에 있는 그 간원들은 대부분 누굴 임명했다? 문관을 임명했어요. 문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황제가 뭘 가지고 있냐? 군대 통속 황제가 보통 이제 군정과 군영권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일단 군정권이 뭐고 군령권이 뭐냐면 군정권은 그 군대를 운영하려면 인사, 보급 등등등이 필요하죠. 편제 이런 것들이 이걸 군정이라고 해요. 군령은 뭐냐면 이제 그 통솔권이죠. 일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권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황제가 군정과 군령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황제가 실제로 그걸 다 행사하지 않아요. 위임을 하죠. 위임을 해요. 그래서 군정과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위임하면 추민원을 임명을 해. 그래서 거기 높은 사람 추민사가 그 누구야 문관 계층이고요. 그다음 군령 같은 건 통솔권을 위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군대를 이제 뭐냐면 파견했어요. 그래서 통솔하고 작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 통솔권과 작전권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군령권은 통솔권은 위임을 해 이것도. 근데 위임을 하는데 누구한테 위임하면 무관도 위임하지만 대부분 문관들 위임해요. 그래서 출정 사령관들은 되게 누구였냐면 문관들이야. 문관들. 작전권은 이제 뭐냐 작전할 수 있는 건데 작전권을 되게 보면 예전에 만약에 군대를 파견하면 그 사령관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근데 작전권을 누구한테 위임을 하냐면 이건 추미론의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이렇게 군정 군령 해가지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군령권도 통솔권하고 작전권 또한 어떻게 돼요? 분리시켜. 그래놓고는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뭐겠어요? 황제의 권력, 그러니까 황제의 군 통수권과 군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리고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지만, 군대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뭐야? 되게 비효율적이야. 왜냐? 자, 작전권하고 통수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위임을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쟁을 했어. 근데 전쟁이라는 게 꼭 뭐냐면 FM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상황이 변경되면 뭐 작전 계획도 변경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통수권을 갖고 있는 사령관이 그때그때마다 판단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자율권이 없다 보니까 작전을 변경하려면 항상 중앙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앙의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무전기가 있겠어요? 무슨 전화기가 있겠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전쟁 끝나버리는 거야. 거기에 통솔권을 또 문관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군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적 운영 때문에 군대가 100만이 넘어도 송나라 군대는 매번 어떻게 돼? 국방 이민족한테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돈으로 이제 메꾸기 위해서 뭐냐면 평화를 돈으로 메꾸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색표가 늘어나고 그래갖고 그 황제가 군정권, 군령권, 인사권, 통수권 다 갖고 집중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행사는 위임을 하죠. 근데 위임을 할 때 한쪽의 힘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절도사 같이 그 힘을 강한 군사령관 등장하는 걸 막았지만 그 문제점은 비효율성 때문에 결국에는 국방 이민족들의 통제를 받지 못한 침입을 계속 받았다. 그래서 매번 싸움에서 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군정은 지방번권을 해소해서 중앙에 군군을 단일화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군군은 다시 전정군, 시위만구, 시위보군을 분할해서 황제가 직속시켜 황제가 그 작전권 이동권을 행사했고 주요권 작전권 이동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직접 행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위임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통수권 갖고 있죠. 통수권을 갖고 있어도 실제 누가 위임을? 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위임을 하잖아. 근데 위임을 어떻게 시키냐 그 통제를 하는 거는 다 황제가 하는 거야. 그거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군정 일반 추민사가 통과됐고요. 병사는 모병제야. 그래서 병방 긴장 때문에 그 인원이 증가되어 재정 부담이 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유지했다고요. 근데 100만 명은 지금도 유지하려면 상당히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컸어. 예. 비효율적이죠, 완전히 또 군대 자체가. 그다음 지방행정 기본적으로 당대 주연제를 계승해서 지주가 현에서 지연이 생겼다. 또한 주 외에 강산 등의 소재지 감, 그다음 군사적 요체 군, 그래서 상업도시의 진 이런 행정구역 있죠. 감, 군, 진은 이제 송나라 때 실시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군이 이제 진하고 연결돼 있어요. 조세 체계를 보면 당국의 양세법 이어받아 요거를 이제 하세와 추세를 징수했고요. 주의할 것은 이제 이어받았다고 해도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 플러스 알파. 잡세가 붙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예. 조세와 용역 모두 호등에 따라 징수했고, 송대도 주와 객고 제과 실시했어요. 근데 이제 송나라 때 주객고제와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주객고제는 좀 달라요. 당나라 때 주객고제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가도정책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주와 개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기 주어는 뭘까요? 이건 주어는 토착인데 개코는 외부인데 이렇게 이제 있죠. 중국에는 객가라고 하죠. 이들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송나라 때는 이게 이제 호등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송나라 때 호등제하고 주 개코제가 연결돼가지고 이제 다른 의미야. 보통 송나라 호등제는 그 자산의 등급에 따라 강남 때 9등급은 나눴잖아요. 근데 1등급에서 5등급은 나눠요. 1등급은 대개 보면 상위호죠. 이를 형세호라고 해요. 형세호.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개코제와 연결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 자, 송나라 때 주 개코제는 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토지를. 개코는 토지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에 요역 다니는 주호들이에요. 주호. 주호는 다시 이제 이걸 호등제와 연결돼서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나눠요. 네, 주호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5등급이나 4등급은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4등급, 5등급 정도는 토지는 갖고 있어. 그렇지만 그 토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소작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자작 겸 소작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등급 정도만 자작오고 좀 잘 사는 1등급, 2등급, 6등급 보고 되게 형세호 계층에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그 사대부가 되잖아요. 일단 사대부가 되면 송나라에서는 간호다 해가지고 각종 세금이나 요역을 면제받아요. 네, 그래서 혜택이 많아. 자,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비율은 이제 뭐냐면 송대 호족에 따르면 전체 호국의 3분의 2가 주우고요. 개코가 3분의 2다. 근데 주우라고 해서 자작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했죠? 전호도 같이 있어요. 소작인도. 왜냐면 그 자기 토지 외에도 남의 토지를 같이 경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의 주호 개코와 송나라의 주호 개코는 좀 다르다 의미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해상 같이 이제 황제 중심의 어떤 집권체제 일반적으로 황제 독재체제로 하는데 이 경우 독재체제의 의미는 국가의 모든 최종 결정권을 황제가 제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체제를 말한다. 결국에 전국적인 행정은 중앙에 파견된 문신관료에서 통일적으로 운영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고 쿠데타 가능성 오히려 정권 역시 예의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위에서 방대한 관료군이 필요했고 이런 걸 통해서 과거가 그걸 관료를 공급한 제도였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좀 약간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기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동기 부분을. 자, 송화 세운 사람은 조광유죠. 그래서 조광은 후조 절도사 출신인데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쿠데타 활동에서 이제 무혈 입성을 해갖고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됐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교역의 전문이라고 해요. 외워두세요. 자, 진교의 정변 꼭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송태조는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제 하려고 했던 절도사 세력들을 누르고 한편에는 농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려고 했고 그래서 무인 대신에 문관들을 국정에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신 관료 체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넘어가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내용도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송대 중앙제권 이제 문신관료체제 내용을 볼게요. 송은 문신관료체제와 황제 독재체제 제도는 중앙 및 지방의 관료제도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먼저 중앙관제를 보면 일단 당대의 세력이 강했던 재산권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죠. 중앙관제는 당의 중소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소문화성 이혼을 했어. 여기가 행정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구에 추미도를 둬서 군사권을 장악했다. 이 추미도의 제일 높은 사람 누구라고 했죠? 추미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사를 하여금 염철, 탁지, 호부를 간정했다. 원래 3사는 당나라 때 등장한 간정이에요. 그래서 율령 밖에 있는 사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니까 송나라 때 정식으로 중앙 간지로 편입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3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추민원 있죠? 예, 중추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다 송나라 간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중서문화성은 아니냐? 중서문화성은 엄밀한 중서성하고 우리는 문화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성어 그러니까 상서성과 이서성에서 중성문화성 같이 해갖고 이성체제 운영이 되는 거고 이건 송나라 간제와 연결 안 되고 당나라 간제와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재상의 권한이 낮다고 했죠. 그래갖고 문화시중, 당나라 제일 높은 문화시중을 동중서 문화평정사로서 한 단계 낮아요. 참지정설도. 그리고 요 재상법을 한 여러 명을 둬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야. 이런 거는 뒀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데 당대항제는 다만 재상과 정물 논하고 재상 위에 관련하는 접촉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궁중과 내각이 서로 연결하는 통로가 좁고 궁중에 있는 내각에 다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한관들이 바로 하게 되죠. 근데 송대는 달라요. 송대는 정치상 중요한 문제는 재상이 황제에게 상주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권 누가 황제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신하와 황제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 신하는 황제가 있을 때 같이 의자에 앉아갖고 얘기했어요. 당나라는. 근데 그 송나라 때는 위에 황제 자리가 있고 그 밑에 쭉 신하가 서서 배화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서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극을 보시면 알겠지만 황제가 위에 있으면 다 앉아 있잖아.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있다. 또 각 기관마다 감찰 기구를 설치해서 황제의 눈과 귀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관리로부터 정치 행정상의 주요 사실에 대한 직접 듣고 결정을 내렸다. 관리를 감시하고 황제 독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의 비행을 탐지하고 첩보기관이었던 것이 항성사를 뒀죠. 그래서 정보 정치를 강화했다. 그래서 송대의 관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항성사의 첩보원이었다. 이와 함께 군의 첩보기관인 오늘날 기무사 있죠. 주마승수를 두었고 군의 동태를 감시했다. 또 송대 관리는 재상의 사택을 방문한 걸 금지했고요. 재상은 왜 사택을 금지했을까 이거? 재상이 뭘 가지고 있죠?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 이걸 이제 분경 금지법. 우리가 이거 조선시대 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송나라 때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대개는 조선의 간제들 보면 송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관리는 자기 출생지 인간화죠. 이것도 뭐죠? 상피제. 이것도 송나라 때 실시한 거야. 예. 그래서 고조와 조선에 영향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기구로서 행정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조직됐는데 최고 행정구역으로서는 이제 그 당나라 때는 도였죠. 이건 노예요. 15노를 뒀고 1노의 장관을 한 명을 두지 않았어. 예. 그래서 이걸 4명으로 나눴죠. 사사라고 하죠. 사사. 그래서 재정, 군사, 사법. 요게 이제 사사인데 이게 보통 하나는 어딨냐. 나도 이거 한참 찾았어요. 근데 이게 어딨냐면 제가 이제 그 요번에 고려시대 때 흥화진 전투 있죠. 흥화진 전투 그 관련된 부분을 읽었어. 고려의 대전투 부분. 근데 거기 있더라고. 중국의 제도를 고려시대 제도를 설명인데 거기 사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재정, 군사, 사법 거기에다 뭐가 있냐면 아마 감찰기구가 있어요. 감찰. 감찰기구 따로 없어. 근데 정확한 명칭을 저도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그거 올려놓을게요. 그 구편이. 그 구편이 있다 보면 오히려 중국사보다 더 자세히 되어 있는 것도 많아.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구편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노예 아래에는 부, 주, 감, 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신의 지방장관인 지주, 지부, 지감, 지군을 뒀다. 근데 여기에다 추가할 거면 지주, 지자가 붙어야 하잖아요. 지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대행이라는 의미예요. 대행. 그래서 대개 보면 지방장관들이 이제 받았어. 현령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이 안 가고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고 누가 대신 파견해. 대신. 예를 들어 고려수도 이런 것도 있어. 병마사에 임명받은 사람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잘 안 가. 병방이기 때문에 대신 파견해. 그럼 그 앞에 뭐가 오냐면 지자가 붙어. 지병마사. 대신 병마사에 업무 받고 파견된 관리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송대의 지방
행정조직은 5대 군벌체제와 당대의 일반 행정체제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복잡한 면이 없진 않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조직원의 부와 현은 당대에 있었던 행정구역이다. 그러니까 당대의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 말고 5대 때 형성된 행정구역이 합쳐진 거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대신에 군과 진은 당말 5대 절도사 시하에 군사 장군 혹은 진사 진장대의 군사적 요지를 골라서 군대를 주둔시킨 군사 요지로서 성대에 들어와서 지방 행정구역이 됐고요. 나중에 들어가면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뭐가 발달돼요? 도시들이 발달돼요. 특히 강남에 있는 도시들은 이 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진은 군에 비해서 소도시였고 시는 진과 같은 곳이나 남송위에 많이 나타났다. 감은 전매산업 사업 감독하고 관련돼 있죠. 간청은 이제 설치된 곳이다. 천안에는 자치구역서 향리촌이 있었다.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송대에는 지방장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행을 직접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한 기구로서 중앙의 문관이었던 통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조는 지방절도사들 모두 문관을 맡겼고 이들을 다시 통판하여금 감시 감독하기는 지방행정을 황제에 직결시켰다. 당대 지방장관이 임지에 가면 그들의 속관을 마음대로 임명하여 후에 중앙에 보고만 했지만 송대에 들어와서는 지방장관 속관도 중앙의 황제가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그래서 순화와 비슷하죠. 중앙관은 물론이고 지방에 대한 임사권은 모두 황제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제도에 뭐와 연결되냐면 전시제도와 연결돼요. 요건 좀 이따 읽을게요. 자, 송나라는 강과 직이 분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송나라 강과 직이 분리되는 방법으로 각급 관료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에게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관료와 강과 직, 차견이 따로 있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게 있죠. 조선시대 때 보면 고려시대 때 뭐가 있어요? 품계가 있죠. 품계. 품이 있잖아요. 그럼 품에 맞는 뭐도 있어요. 직이 있죠. 간직. 그래서 품계는 오늘날 같이 뭐냐면 9급에서 1급 이렇게 있고 1급과 9급에 맞는 그 직이 있죠. 우리 그 교사는 몇 급이냐면 별정직으로서 되게 7급 정도 속해요. 7급. 자, 그럼 간은 호봉에 표시하는 품계이며 직은 중하학사에 부리는 명예로운 직이다. 차관은 그 관리의 직책인데 간직이 있어 차관이 없으면 그 관리의 직책이 없는 셈이다. 근데 송나라는 좀 달라요. 송나라는 우리는 간과 직이 이렇게 해서 품계가 있고 간직이 있지만 송나라는 이 간직을 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명예직이야. 상관이야. 상관. 그리고 차견이 뭐냐면 상관이고 차견이 이게 뭐죠? 이거는 그 실제 업무야. 실직이죠. 실직. 우리나라 직은 실직이지만 여기에서는 상관이고요. 이 차견은 실직이에요. 그래서 강과 직은 일종의 뭐냐면 자기 명예직이나 품계를 뜻하는 거고 실직은 차견은 실직을 의미해요. 이걸 왜 이렇게 분리시켰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했어. 되게 20, 30대는 이제 머리가 빡빡해 갖고 막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성과를 보면 맨날 그 노땅들만 받아가. 열받죠. 근데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게 조직사에서는 이게 있어. 왜냐면 자기가 다 20, 30대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근데 자기가 50대, 60대 갔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젊은 애들한테 밀리잖아요? 밀리면 당연히 이제 대우도 못 받고 그러잖아. 그러면 조직사회가 유지가 안 돼. 왜냐면 이 기강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또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밑에 있는 젊은 사람도 내가 나이 먹고 할 때 대우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송나라 마찬가지예요. 송나라도 젊은 사람들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 쓰고 싶죠. 근데 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조직 기강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료 대신들은 강과 직을 주고 빠지빠지 하는 애들은 뭐냐? 차별을 더 실권은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유능한 인재도 발탁하고 관료사에도 뭐냐면 기강도 잘 잡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관료의 인가 지나친 걸 폐단을 제한하면서 가강한 인사 쇄신책을 했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태조는 황제권을 강하게 해서 당말 5대1대로 절도사의 횡포를 불식시키면 방하고 직업군인제를 줬어요. 예, 그래서 군군제도를 강화했다. 그래서 송대는 군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방군도 있었어요. 근데 제일 강한 군대가 군군이야. 그래서 송대에는 근군, 상군, 향병, 병병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근군은 황제가 보위하고 수도 방위와 대외 정벌을 목적으로 했고 이건 일종의 출정군이라고 하죠. 반란이 날 때 지방에서 뭐 반란이 나면 중앙에 파견된 부대 있잖아요. 출정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태조는 지방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들 모두 군군에 편입시키고 장비와 무기도 특별히 보강했다. 특히 근군의 지휘와 군대 이동권은 누가 갖고 있냐? 황제가 감시 감독을 해요. 황제에 꼭 허가를 맡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시 감독권을 했고 또 경술법을 채택해서 군대가 한 군데 오래 주둔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장군이 병사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군대 이동권이라든지 군대가 한 곳에 상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야? 군권을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도 송나라 간증이 영향을 받았고 군대를 이동시키려면 지방군을 이동시키려면 황제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왜? 지방군을 이동을 시켜갖고 뭐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쿠데타에 이용할 수 있죠. 반정.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반정할 때도 지방군을 이용했어요.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였죠. 뭐 인조 반정할 때도 지방군 끌어들이면서 뭐 호랑이 사냥을 한다. 갖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지방군 이동을 시켰던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송대의 황제 독재 체제는 막대한 직업군인과 함께 황제의 수족을 같이 움직여주는 관료의 뒷받침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태조는 당말 5대의 절도사가 유주라는 명목으로 지방 재정을 상공을 하지 않았던 걸 바꿔 일단은 조세 수입을 중앙에 다 올려요. 그래서 지방의 재정권까지 확대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화 중흥 때에는 그 상공을 했죠. 근데 상공이 다 올리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올렸거든요. 이때 다 올려. 근데 올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중앙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교부구 형태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앙에 세금을 얻으면 세금을 보고 중앙에 쓸 예산 빼놓고 나머지는 교부구로 내려보내 또. 예. 자, 그래도 이제 재정권을 중앙에서 장악을 했고 그 다음 송해 조세제도는 당혹의 양세법을 이어받아 여름과 가을 둘째 아래 징수하는 양세체제였고요. 그는 이제 세제의 내용은 공정의 백성을 경쟁시켜 조세를 징수한 공정의 부와 백성의 개인이 지는 사전에 대한 조부가 있고 주택 지세 부과는 성곽의 부 등등등이 있다. 여기는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양세 외에도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잡세가 또 붙어요. 예,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세 외에도 차역이라는 게 있는데 차역은 일종의 뭐예요? 요역이에요, 요역. 요역인데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역은 그 주 개코제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주로 주호와 개코 중에 어디에 부담시킬까요? 주호에 부담시켜.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부과시키는데 되게 뭐 가벼운 그 역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부담시킬까요? 5등급 호. 근데 무거운 호는 어디에 부과하시죠? 1등급 호 부과시켜. 간호는 제외시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세호 계층들이 권력자와 손을 잡고 뭐냐면 자기가 1등급인데 불구하고 1, 2등급에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5등급 낮춰 4, 5등급 그 밑에 있는 호들이 1, 2등급이 된 거야. 그러면 이들 점을 때는 역 중에 뭐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역들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 근데 가벼운 역들은 누가 부자들이 부담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산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역을 좀 합리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법이 뭐냐면 그 왕한서시법에서 모욕법 있죠. 요와 관련된 법이에요.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 왕한서의 모욕법은 요거와 관련된 거다. 자, 그러면 과거제도를 보자. 자, 이 과거제도도 이제 한의중하고 그 동계를 같이 봐야 될 텐데 그 과거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송대 과거제도하고 당나 과거제도를 비교해 보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당나라 과거제는 예전 시간에 좀 했던 거 좀 정리해 보면 당나라 과거제는 뭐와 다르죠? 일부 뭐냐면 두 번의 시험을 거쳐서 하죠. 그래서 예부시하고 이부시. 그래서 예부시는 진사 그 다음에 명경가. 이부시는 신, 언, 서판 이렇게 보죠. 근데 결국에는 오늘 진사 명경도 이제 이부시 다 이렇게 같이 보는데 하여튼 과목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 신원서판은 이제 했는데 신원서판의 문제는 면접 시험이기 때문에 주로 그 문벌 귀족들이 이제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당대 과거제도는 과거제가 능력분야의 과거제가 아니에요. 귀족제 틀 속에서 과거제야. 그들만의 리그야. 그래갖고 관리 선발 시험이 아니라 관리 자격 시험이야. 고조 시대와 비슷해요. 근데 송나라 때 들어오면서 당나라 과거제도가 더 발전됐어. 아니 능력분야 상대적으로 때. 그래서 명칭도 원래는 항공이었는데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게 되면 과거라고 불려요. 과거라고. 자, 그 내용을 보면 과거는 수왕주에서 시작되어 국가시험에 의해서 관리 임용제도로서 당대에 시행되었다. 근데 당대에는 귀족의 자제일 경우에는 과거에도 일반 서민들의 자제보다 여러 면에 유리했고요. 그래서 과거에 거치지 않고도 조부의 은음, 그러니까 음설 등에서 직접 인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과거도 관리 후보 자격시험에 지나지 않아 같은 과거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격이 차이가 있었다. 근데 송대가 들어오면서 문벌 귀족의 몰락과 함께 과거 운영이 훨씬 기능적으로 바뀌었다. 일단은 이제 태조 1회 때 1회에 수십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합격자가 수백 명은 확대됐고요. 그 다음 진사과, 특히 진사과 출신자들이 관계 줄을 점하게 되었다. 또 973년에 태조가 스스로 과거에 최종 시험에 했던 전시제도를 정착했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당나라 때 과거 제도는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자주 문생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주 문생은 자주는 시험 감독관이고 그 다음에 문생은 누구죠? 응시자죠. 그래서 그때 해외 합격한 문생들이 자주 밑에 들어가서 이제 스승을 모시는데 자주가 이 문생을 뭘 하냐면 신원 보증을 해줘요. 예. 그래서 그때 신원 보증은 그 관료들이 해줘야 돼. 관료들이. 그래서 자주들이 하죠. 시험 감독관이.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신원 명세 그 신원 진술서 써오면 거기에 또 뭐냐면 보증인도 쓰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친척 외에 그 다른 사람을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그거 2명 써달라고 하는 거 하도 없어가지고 친구가 그때 거의 공부하는 바람에 연락 다 끊겨가지고 군대 부하한테 와가지고 사정해서 써준 기억이 나. 자, 하여튼 그래갖고 자주 문생관계가 되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뭐가 형성되냐면 당파가 형성돼.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황제가 직접 자주가 되는 거고 그 신하가 되는 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시제도는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때 뭐야 순위만 결정해 준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송나라 그 시험은 3층제라고 하죠. 향시, 회시, 전시. 물론 향시와 회시 안에서도 또 시험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시제도가 확립이 됐고 자, 이거는 과거 합격자와 시험검사의 사제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 정계 파벌 형성을 방지하고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게 한 거다. 요거 외워두세요. 그 전시제도의 목적 해가지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그때까지 부정기족을 했던 시험이 영종 때 3년마다 치는 시험이 정리가 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신력시라고 하죠. 정기시험. 예. 이거 조선 때 했대나 고조나 3년마다 다 송나라와 연결된 거야. 그래서 중국의 제도를 알면 우리나라 그 간제나 그든 중앙도 다 알게 돼. 왜냐 비슷하거든. 예. 자, 하여튼 있고 이와 함께 이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호명법하고 등록법을 이거 외워두세요. 호명법, 등록법,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지만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책문을 이제 낼 때 책문 있죠. 책을 낼 때 보통 이제 마지막 전시 책문을 하거든요. 논술 시험을 봐요. 그걸 이제 누가 평가하고 하죠? 황제가요.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 평가를 해요.
이게 책무예요. 원칙상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한 개마다 이제 또 위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호명법하고 이제 등록법이 뭐냐? 호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과거 시험 볼 때 그 이제 그 앞에 이름을 쭉 가로쓰기죠. 이렇게 세로쓰기니까 요게 이름을 쭉 써요. 그럼 여기를 딱 잘라 가지고 뭐냐면 그 떼어서 뭐만 하냐면 그 여기 답안지만 제출해요. 답안지만. 그 나중에 이제 이걸 맞춰보는 식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호명법이야. 호명법. 그 이름을 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못 보게. 자,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거 조선시대 때 하죠. 조선시대 또 그 앞부분 잘라. 이름하고 사료단정을 짜고 나중에 맞춰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필적을 부정받기 위해서 제출한 답을 옮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하면 거기 이제 거기 서류들이 있어. 서류들 다 적어가지고 이걸 제출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등록법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편법을 했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서류 고용하고 쓰면.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글씨 쓰도 하는 거기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있고 참고로 이렇게 송대에서는 이렇게 널찍한 곳에서 보지만 명청시대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명청시대 가구제도는 방이 있어요. 방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몸검사하고 방에 들어가서 밀방에서 그냥 한 2박 3일 앉아가지고 시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제 뭐 컨닝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자, 호명법과 등록법도 외워두시고요. 이 때문에 송주의 고위관료들은 거의 과거 출신 자료에 추론되고 과거에 합격하면 간호사 특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특히 간호도 갖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월급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역대 중국의 관료 중에 제일 월급이 센 데가 어디냐면 송나라 관리대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만큼 재정적 지출도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사대부로서 치자의식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이것은 이제 종전에 그 위진남북주 시대 때의 어떤 문벌 귀족들과 전혀 달라. 문벌 귀족들은 오직 뭐만 생각해? 자기와 자기 가문만 생각했어. 근데 송대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치주의 입각에서 투자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문보다는 공적인 어떤 의식을 먼저 생각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벌 귀족들과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예, 그런 것도 좀 다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과거는 그 평등성 때문에 오랫동안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래갖고 그 우선 새로운 국가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대장의 관료 임명은 관료기구의 비대와 군사비와 더불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됐고, 그다음 교육이 모두 과거 시험의 예속 때문에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저해됐고요. 일반 학교 교육이나 시험적 학문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종 고시 때문에 완전히 학문이 망치잖아 지금. 교육이라는 게 그냥 수능하고 고시밖에 없고 그 공무원 시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 오래가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냥. 예.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과거제도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과거와 관련된 주목된 것은 과거의 실행 결과 정계에서 강남 출신 관료들이 비중이 많아요. 왜 그럴까 이거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의 인구 비중이 많고 강남에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보다는 강남의 비중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송조 초기에는 하북 출신의 관료가 줄을 점에 강남 출신을 배제하는 경향이 보이면서 남북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자, 이 문제는 왕안서 시대까지 이어지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강남 출신과 강북 출신의 관료 관리 차이가 대립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비중이 강북보다 강남이 높아갔고요. 뭐 동계분 기질 차이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이제 쭉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자, 그러면, 동계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동계 과거제도 관련된. 자, 과거제도 완성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당나라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송나라 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 보면, 자, 송대에는 과거 시험 부정을 방지하고, 아울러 항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시제도를 실시했어요. 이것이 당과 다른 건데, 송대는 지방시험에 1차 합격하면,
2차 성실을 보고 해시라고 하죠 또. 여기에서 이제 합격하면 3차 시험을 봐요. 전시를 보죠. 그래서 이 전시의 석차 같은 경우에는 관료의 초임이나 승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대에는 운영상 공정하고 집행하고 해서 호명법하고 등록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제도는 송대에 와서 제도적으로 완비됐을 뿐만 아니라 문신 관료제의 기반이 확립됐고, 청말까지 큰 영향을 줬고, 과거 제도에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쭉 들어가 있죠. 앞에 언급했던 내용도 그대로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 좀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더 추가한 건 뭐냐면, 과거를 보는 사람들 중에 합격한 사람들이 몇 %일까요? 1%도 안 돼요. 0.1% 정도밖에 안 돼.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고자도 99.9%야. 지금 인구 보는 것보다 나고자 더 크죠. 인구 보는 중에 교사가 된 사람이 몇 명 중, 20명 중에 한 명? 15명 중에 한 명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나고자들이 이제 사회 불만을 가질 밖에 없죠. 그래갖고 이제 왕조에 대항해갖고 농민반란을 일으킨 자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처럼 언급한 항소나, 그 다음에 장원, 오원, 그 다음 명대 우군성. 우군성은 이제 그 이자성의 난이 일어날 때 거기 참모로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다음 홍수전도 과거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송대 과거의 응시자는 독서인이며 사대부로서 과거에 합격하면 간인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대부이면서 지식인이고 또 형세로 계층이에요. 그래서 다만 당 이전처럼 그들의 지위가 세습되지 않고, 고관의 경우에는 음부의 제도에서 자손의 간이로 간직을 계속하지만 그 수가 제한돼 있죠. 당나라에 비해서. 자, 또한 송대 관료는 백성을 통치하는 치자의 입장과 황제 권력을 절대화했다. 황제로부터 불임을 받는 피치자 입장과 같이 있다. 그래서 송나라 이후에는 관료는 왕권과 신권의 양면 속에 점차 황제의 독재체를 강하고 신권이 약화되면서 피치자 의식이 강하게 작용됐다. 그렇지만 치자 의식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황제 독재체와 운신 관료 체제는 성리학이 발달되면서 이걸 또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나라 학교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송나라 학교제도는 그 밑에 송초 관련된 애 갖고 이렇게 보는데, 송나라는 이제 뭐 당나라 마찬가지로 국제학, 태학, 사문학, 기술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송초에도 이제 보면 너무 학교가 과거 시험을 이제 종속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왕왕서 개혁 중에 이런 학교제도 개혁이 있어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예. 왕왕서 학교제도 개혁 과정에서 뭘 실시했냐면 태학 3사법을 실시했어요. 예. 태학 3사법은 뭐냐? 3사라는 것은 일종의 기숙사예요. 그래갖고 등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등급, 뭐 중등, 상등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사, 외사 이렇게 해갖고 등급을 맺혀서 시험을 봐서 계속 등급을 시키는 거야. 거기에 이제 태학 조수사의 마지막 그 등급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졸업시키면 거기에 뭘 주는 거야? 벗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제도하고 관리 임용 제도를 뭐냐면 서로 일치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경찰대학교 나오면 뭘 주는 거야? 적어도 뭐 경이나 이런 거 해서 파출소 소장 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갖고 학교제도, 가고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일치가 안 됐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가고 보면 가고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부는 그냥 간학에선 정만 내걸고 뭐만 봐요. 공부는 서원에서 했어요. 서원에서.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명나라 과거제도에 영향을 줘요. 학교제도야.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일치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명태조가 집권할 때 그 명태조의 복구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했죠? 송이라고 했죠? 송나라 제도를 연구했는데 송나라 제도의 과거제도는 일반적인 과거제도를 연구한 게 아니라 요 태학 3사법을 연구한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학교제도, 과거제도 일치시켰어. 그래서 꼭 학교에 나와야지만 뭘 갈 수 있어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명나라 따라했다가 근데 그게 안 됐죠. 우리나라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려면 제 생각 태학 3사법 정도 나올 것 같아. 요거는 예. 요번에 왕한세 신법이 나왔죠? 이상한데 골라 또 나왔잖아요. 자,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송나 대외관계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것도 예전에 그 12년도가 13년 기출문이 나왔어. 자, 송나는 이제 뭐냐면 북송이나 남송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그 국가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제일 발달할 때 망했거든. 그러니까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외부의 침입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이민족의 침입 때문인데 그러면 송대는 이제 이민족들 볼게요. 북송이 있고 그다음에 남송이 있죠. 그래서 북송을 상대했던 이민족들이 되게 이제 세 개죠. 초창기 때는 거란족, 그 다음에 탕구트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래서 거란족은 이제 뭐냐면 요고, 탕구트는 서하고, 그 다음에 여진족은 금이죠. 그래서 거란하고 북송이 맺었던 게 이제 전연의 맹이고요. 그래서 한동안 전연의 맹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평화기가 있다가 제 11세기 때 여진족이 등장하죠. 그 여진족과 북송이 이제 연합해서 누굴 공격해요? 거란족을 공격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진족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금을 세우고 그렇지만 금이 이제 북송을 공격해서 북송이 남송을 되죠. 그래서 남송 때는 이제 금나라하고 원나라하고 싸워. 금은 이제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원이 13세기 등장하니까 몽고족이 등장하니까 남성이 몽고족과 손을 맺죠. 그리고 나서 금을 공격해. 멍청한 거죠.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었으면 원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금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남송은 이 외교 정책 잘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금나라 우리 공격한 것만 생각한 거지 뒷감당 생각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망한 거지 그냥 원나라한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당이 멸망한 후에 송이 건국한 10세기 초 중기에 당제국의 붕괴로 해서 동아시아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됐고요. 수당시대 때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달리 소극적인 문치주의로 해서 송은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군사적 열세를 상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방 유목민족들과 계속 싸우고 통제를 했죠. 근데 송나라는 그걸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두들겨 맞으니까 돈을 주고 평화를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나?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정복 왕족이 등장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도 뭐냐면 계속 얻어맞게 된 거잖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는 청대까지 이제 이어졌다. 한편 한반도의 당과 밀접한 신라가 무너지고 고조가 이제 성립되고요. 자, 이 시기 때 특히 두각된 것이 두각을 나타내는 걸 거란족이 세운 요적. 이 거란은 키타이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골 시라모라강의 유역에 살았던 유목민인데 4세기 이후에 역사상 모습을 보이다가 당의 세력이 쇠퇴한 9세기가 되자 이 지역을 장악하고 위구르 제국에 뒤이어서 자립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부로 나눠져 있다가 야율 안보기 때 이 인물이 8대 부족을 나눴던 부족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종래 군장의 선출제를 타파하고 전제적 권력을 확립했다. 거란족은 당이 멸망한 916년에 유목국가인 대요를 건국한과 동시에 사방으로부터 그 세력을 확장시켜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다음 석경당과 연합하여 연운 16조를 획득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통일을 달성한 송태조 시기에 요와 송은 거의 매년 교전 상태에 있었다. 그 당시에 요의 송정은 고조를 굴복시켜 배후를 다진 후에 이게 좀 표현이 그러네. 고조를 굴복시켜 배후를 다진 거는 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죠. 요의 3차 침입을 다 물리쳤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3차 침입을 이제 끝나고 나서 고조가 이제 계속 싸우다 보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관계를 끊고 송나라 그 요에 입조를 해요. 조공치권 관계를 맺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것 같아. 자, 하여튼 1004년에 대거 남진했다. 왜냐면 이제 후방을 좀 안정시켰으니까. 그래서 송영씨 당시 고조의 족정의 최고 가제가
장성 이남의 연훈 16주 회복인 만큼 이 연훈 16주 보시죠? 도땅인데 이게 이제 고토야 고토. 네. 우리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오늘날 독도하고 비슷해. 독도 지금 일본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죠. 어떤 일본은 쪽발이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마찬가지야. 이거 연훈 16조 고토, 독도 마찬가지야.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야. 저는 오랑캐 놈들 하면서. 자, 그러면 회복하려면 이제 싸우죠. 근데 문제는 송나라 여기 계속 공격을 하지만 매번 패. 왜? 송나라 군대가 너무 약체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성종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거야. 그때 이제 송나라가 진종이었는데 그때 막 논의해서 도망가자.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다. 한번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현지방에서 대치하고 전현의 맹을 맺게 돼요. 전현의 맹. 유명하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애호 두셔야겠죠. 요의 하부 연유지, 연훈 16주를 요가 갖는 걸 인정하고요. 양국이 형제관계를 맺고 송원 요에게 매년 비단 20필과 10만 필 준다는 있어요. 이걸 세배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형제관계를 맺을 때 형의 나라는 누구겠어요? 송. 아우의 나라는 요. 그래서 명분은 송이 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우의 나라는 요가 가죠. 요가 훨씬 더 실리를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민족들 보면 막 송나라나 뭐 이민족 그 중국 강조를 치다가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공을 해. 머리를 숙여. 그러다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야, 얘는. 되게 실리적인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은 좀 약간 이렇게 중화민족이라는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런 것도 못하고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지금 예수는 막대하지만 송해 입증할 때 매년 권한과 관련해 진출하는 군사비 비하면 적은 부담이었다. 그래서 조약에 의해서 국경선이 이제 무역장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시 또는 마시라고 해요. 네, 저 마을 무역을 좋아하고 이렇게 호시 마시라는데 호시 마시는 송나라 때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역대 왕조들이 만들었어. 왜? 오랑캐를 좀 진정시키려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교육 안 하면 맨날 약하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명나 같은 거 있죠? 명나도 호시 좀 마시는 만든 갖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송원, 차, 비단, 도자기, 철기, 칠기, 유황, 서적들 수출했고요. 특히 이제 제일 그 유목민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차가 인기가 많았대요. 차. 네. 왜냐면 유목민족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비타민이 약간 부족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되게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건한에 지급한 일부는 교육 통해 중국에 들어왔지만 일부는 또 서방세계에 흘러갔다. 이후 시대에 따라 매년 액수는 약간씩 변화가 있지만 송과 요는 평화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100년 동안 평화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언제까지? 금이 등장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건한은 뭐라고 불렸냐면 키타이란 말로 유명해요. 키타이. 그래서 이 키타이란 말이 나중에 요뿐만 아니라 중국을 지칭할 때 키타이라고 또 해요. 대명사 쓰이죠. 요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북방 요와 함께 송을 위협한 것은 서북방 오르두스 지역과 감속성에 있었던 탕구트족이야. 그래서 탕구트 서한데 탕구트는 티베트 계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 돌굴과 토본에 복속돼 있었고 당나라 때는 절도사가 도와서 절도사 돼서 이시성을 뭐냐면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대와 송출을 거치면서 독립대세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송과 불화가 생기면서 이온호라는 사람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이온호가 내부에 있었던 탕구트의 여러 부족들 통합하고 주변의 민족들을 평정하고 내몽골로부터 동항에 이르는 강대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1039년 대하라는 독립국을 세웠고 근데 대하라고 했는데 이걸 송주의 기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서하라고 해. 예, 대하는 어떻게 건방지게 대자 써.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볼 때 설정이 있기 때문에 서하라고 하는 거야. 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원나라도 원래 그 자기들 원나라고 얘기 안 했죠. 쿠리타의 뭐 울루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이제 뭐 정리하면서 역사를 원이라고 갖다 붙이고 자 하여튼 서는 비단의 요지도 요주기를 점령해 동서무역의 이익을
차지했고요. 송해 관제를 받아들이는 한편 탕구투족의 풍습을 보존하는 데 힘썼다. 특히 서화 문자를 쓰는데 이거는 뭐 그 당시 서화뿐만 아니라 유목민족들은 웬만하면 정복민족들은 자기 고유한 문자를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 문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고 했죠.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이용해서 중국의 경전과 티베트 불교 경전 서화어로 번역하기로 했다. 지금 서화 문자가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해석이 안 돼, 지금은. 잘. 왜 해석이 안 되냐면, 안타깝게 서화 탕고투 민족이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해요? 몽골족들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쿠빌라인이 죽기 전에 이게 하도 서화가 자기한테 항복했다 또 배신했다. 항복해서 배신했다니까 열이 받았나 봐. 그래서 이제 서화를 공격하는 중에 이제 그때 다 그 점령을 못 보고 그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유언을 남겼어. 서한이는 안 되겠다. 그냥 깔끔하게 지도당에 지워라. 그래갖고 서한을 멸망하자마자 애의 어른 상관없이 남녀노소 없이 깔끔하게 다 죽였어요. 예. 그 지도당이 아예 사라져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서한하는 그 탕구트족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게 문자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개통도 다르니까 또. 자, 하여튼 이혼호의 업적 볼게요. 자, 독립을 선언한 이원호는 송조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대거 서북지방에 침략하여 양국의 고전 상태에 들어왔다. 그래서 송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투입을 해서 그때 뭐 범주나 한기 같은 명신들, 문신들을 파견했죠. 그렇지만 열세를 먼치 못했고 7년간 송호전인데요. 그러니까 서나 송측에 볼 때는 상당히 뭐냐면 둘 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죠. 일단 송나 입장할 때 군사비 게이지 요가 있잖아. 그 서해지올 때는 계속 싸우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좀 이기고 있지만 일단 자기도 이제 경제가 탄탄하지 못하고 그 송나라 교육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장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합의를 본 거야. 평화적으로 하겠죠. 서는 송의 신하의 예를 취하는 대신 그러니까 친지 권한을 포기한 대신에 송은 매년 세패로서 은 5만 년과 비단 13만 필, 차 2만 근을 주죠. 그리고 국경에 무역장을 설치했다. 예. 그래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아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서 돈을 주고 세패를 주고 평화를 사는 방식으로 했죠. 자, 그러니까 요와 서와 같은 나라들에게 돈을 주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파탄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의 등장을 볼게요. 금. 자, 거란족의 요는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중반까지 전성기였지만 그 지배층이 유목 생활에 벗어나 도성의 부유한 생활에 빠지면서 북방민족의 특유한 검소한 간인한 기풍이 상실됐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요 할 때 더 할 텐데 잠깐 여기서 언급하면 요는 원래 유목민족이었죠. 근데 아까 연운 16주를 얻으면서 뭐가 된 거야? 농경도 같이 하게 돼요. 농경민족 한족을 같이 통치하죠. 그러니까 유목경제하고 무슨 경제? 농경경제가 같이 혼합경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원래 분리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됐죠. 점점 비중이 어디 넘어갈까요 이 농경경제에 넘어가.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거란족들이 이제는 예전에 선조처럼 말을 타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말을 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그 기병 어떻게 될까요? 기병 군사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군사력이 약하고 내가 약화가 불러일으킨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여진족 요의 배후 지역에 만주에서 퉁구스 계통 여진족이 있어요. 여진족은 그 당시 이제 여러 명칭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 생여진하고 크게 숙여진을 하죠. 생여진은 말 그대로 날것 그대로 사는 애들이고 숙여진들은 나름대로 이제 요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중국 문화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농경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약간 개화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통일된 민족 그 쪽은 어디에 나오냐면 생여진의 와엠보에서 나와요. 와엠보. 그 당시 여진족들은 상당히 부족변으로 이렇게 막 분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년 와이엠버가 등장해서 여진 통합을 해. 왜 통합을 하냐? 이건 뭐냐면 요의 부족 통제 정책 때문에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좀 뭐냐면 여진족이 통합을 막기 위해서 분리 통치를 하고 문제는 그 여진족들에게 너무 많은 공물을 요구해.
되게 여자들 요구하고, 그다음 특히 뭐 해동청 같은 거 있죠. 특히 매일 많이 요구해가지고 막 그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생년의 와이엠부에서 뭐냐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통합에 나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북 고승도 뭐 그때 세우시고 뭐 그 윤관의 벌무반도 막 그때 만들어지고. 그래서 1114년에 와이엠부 주장했던 아골타가 요에 반길들고 그 다음에 금을 설치하죠. 금을 건국하고 요의 대군을 보시면 그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요에게 대승을 하죠. 그리고 남하에서 요동을 공격하고 본거진 요소를 진격하고 이렇게 하죠. 자, 그때 이제 금나라하고 누가 손을 맺어요? 송나라가 손을 맺고 약속을 하죠. 같이 합동 공격을 해서 공수동맹을 해갖고 어디 우리가 도와주면 연운 16주를 누구한테 준다? 그 당시 송나라한테 주고 대신에 송원 금에게 바쳤던 세패를 그대로 요에게 바쳤던 세패를 금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송나라에서 군대를 동원이 안 돼요. 왜? 남방에 반란이 일어나. 농민 반란들. 뒤에 언급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누가 먹었냐면 금나라 다 해치운 거야. 요 나라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상 이제 농민 반란 진압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병력을 보고 북상을 해갖고 왔는데 그때 패전된 요나라 병사도 한번 싸웠어. 누가 이겼어요? 요가 이긴 거야. 그만큼 송나라가 군사적 약체라는 걸 드러난 거죠. 그때 금이 딱 이거 생각보다 송이 약체구나.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치자. 이참에 밀고 내려가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아골타는 의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랬는데 그 형이 죽고 나서 아우가 등장하면서 이제 태종이 등장하면서 바뀌죠. 바뀐 사건이 또 뭐냐, 송나라한테도 있어요. 송나라가 멍청하게 금이 커지니까 이제 뭐냐면, 금부터 이제 그 연후 16주를 대신 받았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세패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금을 치기 위해서 누구하고 또 손을 내주려고 하냐면, 그 당시 서요라고 해갖고, 그 요나라 망명정군이 있어요. 카리키타라고 하는 그 야율대에서 계시는, 그 세운 국가가 있는데, 그 서유에 사신을 파견해요. 그런데 그 때마치 그 사신이 누구한테 잡혔냐면 금나라한테 잡혀버린 거야. 금나라 열받지.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연휴 16까지 줬는데 지 세패 좀 갖다 바치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얍삽한 짓을 해. 결국에는 뭐야? 군대를 공격한 거죠. 이게 뭐냐면 정강의 변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금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했냐? 맹항모국제죠. 맹항모국제.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되게 정보광조는 이중축 통치 체제를 했죠. 농경민하고 자기 민족들 분리 통치했잖아요. 자, 그래서 금나라 맹항모국인데 맹항모국은 예전에 이제 수적 조직을 행정 조직으로 바뀐 거야. 팔기제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행정 군사 제도로 바뀌는 게 뭐냐면 맹항모국제죠. 그래서 보면 맹항은 원래 일천의 의미로서 민강, 모국은 부족장의 묵해라는 여진적 능력이다. 그래서 300호를 1모국으로 하고 10모국을 1맹항으로 조직해갖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쟁 시에는 거기 안에서 군대를 선발해갖고 착출해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맹항모국은 군사 조직이면서도 행정, 경제, 사회 조직이에요. 서로 연결돼 있어. 이거는 나중에 청나라에 뭐와 비슷하냐면 팔기제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죠. 팔기제하고. 그래서 지배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야의 숙려진과 거란족도 맹항모국을 편성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의 초기 체제는 여진족 고유의 부족제로 잘 보여준다. 자, 그래서 금의 세력이 요동에 미치자 연후 16주 회복을 노렸던 송조는 금의 사신을 보내 요에 주둔 물자를 그대로 금에게 바치는 대신에 금군은 일시에 요의 본고지를 장악했지만 헛공을 제거했다. 이에 따라 금군은 일시에 요의 본고지를 장악했지만 송은 그 아까 농민 반란을 진압하고 간신 동원된 부대가 그 요의 패잔병한테 당해요. 그래서 다급한 송은 금에게 동전 100만간 그래서 군량 20만원 지불하고 원조 요청해서 결국 영궁도 금군에 함락되고요. 이때 요나라는 이제 그 일족이 도망가죠. 그래갖고 그 당시 야율대성이라는 사람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도망돼서 만든 것이 서요라고 해요. 서요.
예. 그래서 서유를 이제 뭐라고 하면 카리키타이라고 하죠. 예. 또 후교라고 하고. 자, 하여튼 하복에 진출한 금군은 일단 북쪽으로 돌아갔지만 송축의 약속이 어겼기 때문에 그 당시 다시 남아요. 송의 수도 병정을 점령하죠. 이때 이제 마지막 아니라 저희 시종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시종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능해요. 무능력하죠.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 없고 주로 뭐냐 예술과 문학에 관심이 있어. 특히 이제 기괴한 암성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맨날 그 사람들 동원해갖고 뭐냐면 암석 같은 거 채찍에 오라고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농민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쳐보니까 그 흠종이 그 지위를 이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병경이 이제 뭐냐 공격을 받았으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오라고 해. 왜냐면 그때 도사 말 듣고 공격을 안 하고 문을 열어놓고 뭐 주술을 하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듣고 나서 여러 제키고 하니까 뭘 오긴 와. 물러나면 왜 물러나? 국방하고 점령 당하죠. 그래서 이제 시종과 흠종은 이제 북방을 압송을 하고요. 이때 이제 그 변을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흠종의 아우였던 간왕이 그 당시 강남을 도망가서 원래는 이제 남경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남경에서. 그러다가 계속 들어오니까 항주 도피해서 임안부에서 이게 남송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남나지만 상해에서 항주가 아니라 그 건업에서 그 남경에서 그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항주로 옮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가 이것 때문에 좀 지적받았어. 강남에서 그러니까 그 남송을 건국했다 했는데 그때 수도가 어디냐? 그 남송 건국할 때 수도는 그 정확한 말하면 항주가 아니라 남경이에요. 남경에 건국됐다가 수도를 항주로 뭐냐면 옮긴 거죠. 약간 근데 일단 뭐 이게 팩트니까 일단 그래갖고 이제 답을 고친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왕항사의 신법 볼게요. 자 왕항사 신법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왕한사 신법인데 잠깐 이것도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꽤나 좀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예.